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응급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김창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응급실은 정말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명절도 따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절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이유도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구나 경북같이 이렇게 온열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름이 될수록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 접어들 때쯤 되면은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응급실에서 항상 제일 많이 바쁠 때는 명절 시기입니다. 그 명절에 많은 활동과 많은 사람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은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는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계 이외에도 외상 체계, 소아 체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해서 국립의료원이 전체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시도마다 2개, 3개 정도를 둬서 그 시도의 응급 환자를, 즉 중증 환자를 주로 보도록 그렇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구성해놨는데 전국에 38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에 1개씩 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전국에 123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인구 10만 명당 1개씩 해서 지역응급의료 기관이 240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나라 응급실은 한 400여 개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와 더불어서 또 다른 시스템인 우리나라 그 권역외상센터가 17개가 전국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경북대가 그 역할을 맡고 있고 경북 지역에서는 안동병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서울, 인천, 대구, 세종, 경기, 충남, 경남에 이렇게 10개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구성해 놓고 있고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역적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는 이렇게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 소아 전문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나누어서 보면은 권역센터는 대구 광역시에서는 경북대하고 영남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안동병원, 구미참병원, 포항성모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대구 광역시는 경북대학교 병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안동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아 전문센터는 경북에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 경북에는 소아 전문센터가 없는 상태고 대구에서만 칠곡 경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교수님 통증이라는 게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또 상대적인 맞습니다.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응급 환자는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응급 환자는 사실 각 응급실마다 각기 다른 응급
분류를 이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2016년도부터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즉 K타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응급실에서 공통으로 그런 분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그 응급환자 분류체계, 즉 K타스를 분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경증 환자나 기다려도 되는 환자들을 좀 안전하게 기다리게 해서 중증 환자 위주로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응급도가 높고 긴급도가 높은 환자를 먼저 봐주는데 이 분류 체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K타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나 메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응급실에서 아주 많은 밀집된 환자들한테서 이런 감염적인 전파가 되지 않도록 연락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감염 환자를 미리 선별하는 것도 세 번째의 역할입니다.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아주 아프고 급한 환자를 먼저 봐주기 위해서 이 K타스를 분류를 하고 또 감염 환자를 또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K타스로 환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응급실이라 생각하면 딱 들어가면 응급실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 응급실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건축 응급실 도면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가 이렇게 입구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곧바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 분류소, 즉 아까 이야기했던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지역부터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환자는 1단계에서 5단계로 환자를 분류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류된 환자분들은 응급의료센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된 환자들이 적정한 자기의 등급에 맞도록 환자를 분류할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분류를 하고 분류된 환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모든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K타스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고 응급 환자를 어떻게 5단계로 나누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의 첫인상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딱 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전문가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체 징후라는 걸 재어가지고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감염에 의심이 된다면은 그 분류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주증사항과 세부사항과 그다음에 생체 징후를 고려한 1, 2차 고려사항을 가지고 그 환자를 이렇게 5단계로 분류를 해냅니다. 저희가 이렇게 5단계로 나뉘고 이 5단계로 나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를 빠르게 볼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는 우리 응급실에서 응급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요. 4, 5단계는 비응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또 한편에서 본다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도 네. 드는데요. 이 응급실이라는 곳이 좀 경증 환자 내지는 조금은 기다려도 되는 환자분들은 네. 조금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네. 못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또 많이 맞습니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심한 정체율을 나타내는데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저희 의료진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대구 지역이 2차 병원급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3차 병원, 즉 상급병을 원해서 센터급으로 많이 와서 어떤 정체가 많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빨리 입원을 시키고 퇴원시키는 회전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회전이 잘 안 가져지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입원이 안 돼서 정체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구시와 그다음에 병원이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이 가장 요구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빨리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응급실에 하루 이틀 대기를 한다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한테도 굉장히 큰 고통과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했듯이 정체율은 조금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응급실 정체율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 중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네. 경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경증일 때 응급실을 찾아오시나요? 경증 환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고혈압 약을 받으러 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하러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꿰매나는 상처에 그 실밥을 풀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뿐더러 그 다른 어떤 의료기관에 비해서 응급실 훨씬 더 지연되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응급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응급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까? 응급실에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곧바로 응급실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응급실 분류구역, 즉 초진구역에 먼저 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에 대한 5등급으로 환자를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분류된 환자와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소아응급실, 성인응급실, 그리고 열나는지 유무에 따라서 격리구역으로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수많은 환자들이 매일 이곳 응급실을 찾는다. 초진구역에서 케이타스라는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은 1에서 5단계로 응급에서 비응급으로 매기게 되어 있는데, 등급을 매기고 초진구역에 있는 목적은 응급 환자는 빨리 보고 그다음 비응급 환자는 적정하게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초진구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의료진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한 후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 다음 검사와 치료가 시행된다.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위해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며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응급의학과 의료진들.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들의 하루가 깊어만 간다. 최근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상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골절상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환자 구성을 보니까 위장관 출혈 환자들이 많이 내원해서 그에 맞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류된 케이타스에서 1등급, 2등급 정도 되면은 초응급 환자고, 그런 분들은 의식이 많이 깔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치료를 다 해서 물어보면 그 내원 당시를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케이타스 3, 4, 5등급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생과 사의 갈림길.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사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구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응급실 정체율이 심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화된 정체를 풀기 위해서는 2차 병원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 빠르게 입원할 수 있도록 입원실 회전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과 대구시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 진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 짚을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초진구역에서 응급 환자를 빨리 분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체 징후가 흔들리는 환자들에 대해서 소생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세 번째로 탁과하고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돌아가시는 위험한 환자들을 배옥과와 진료를 협업해가지고 그 환자를 적정하게 전문 치료로 연계하는 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진료 현장이 아주 긴박한 상황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셨는데요. 응급실 진료 순서는 접수순이 아니라 응급순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들 가운데 어떤 질환이 실제 위중한 상태로 이렇게 느껴지는지 좀 설명 주실까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케이타스 등급으로 나눴을 때 주로 1, 2등급을 차지하는 질환들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가 응급실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겁내하는 병입니다. 그 심근경색인데요. 일반인처럼 우리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관상동맥이 뻥 뚫혀 있어가지고 심장 근육의 혈류 공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지방이 끼인다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반춤 정도 막혀 있으면은
내려가는 혈류의 50%밖에 근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심장에는 통증과 더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만약에 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꽉 막혔을 때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어서 심장 마비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 관상동맥에 꽉 막히는 병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반지 정도 막히거나 부분적으로 막히는 걸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병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보통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어떤 심각한 통증과 더불어서 부정맥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쥐어짜 않은 통증과 더불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마비가 생겨서 사망을 하는 그런 병이 심근경색인데요. 요즘에는 어떤 심근경색은 어떤 치료의 포커스가 아니라 협심증의 치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미리 그 좁아진 혈관을 치료를 하자 하는 게 현재의 전체적인 치료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내과적으로 스텐트나 고무풍선을 넣어가지고 그 좁은 부위를 벌려줄 수 있는 경피적 광상동맥 성형술이 있고요. 그리고 막힌 부위를 우회로 해서 수술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치료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내과적인 시술로 이런 심장질환, 즉 관상동맥 질환을 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을 통해서 저희가 카테터를 넣었을 때 심장에 관상동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영제를 쏴보면은 이렇게 좁아진 부위를 확인을 하고 이 좁아진 부위는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확장할 수도 있고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확장을 해서 이제 이 스텐트를 놓고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술을 해서 막힌 관상동맥을 열어줬을 때는 이렇게 막힌 부위를 스텐트나 풍선으로 열어줬을 때는 아주 시원하게 그 통로가 열리는 걸 볼 수 있고 네.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심장 근육에 피가 많이 가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아무래도 골든타임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교수님. 예. 어떤 통증, 뭐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뭐 호흡이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네. 당사자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통증을 심하게 느낄 때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119를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119 안에서는 차량에 약품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힌 부위를 약간 열어줄 수 있는 약제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응급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심한 왼쪽 가슴에 흉통을 호소한다면은 119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119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분이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약을 일단 복용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심장 질환만큼이나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질환 중 하나가 뇌혈관 질환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뇌혈관이 막힌 정도에 따라 그 응급도도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을 응급실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이렇게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요.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뇌질환 두 가지는 혈관이 막히는 것도 있지만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뇌에 있는 동맥이 터져서 뇌 밖으로 나타나는 걸 뇌출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동맥이 터지기 때문에 아주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뇌는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뇌출혈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신마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얘의 가장 결정적인 위험 인자는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세 남자입니다. 이분은 우측 편마비로 오셨는데요. 오셨을 때는 말이 잘 안 되고 우측 편마디가 있고 혈압을 재보니까 180에 100, 그다음에 맥박이 85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응급실에서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검사할 수 있는 CT를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좌측 내에 이렇게 뇌출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9세 남자분이십니다. 오신 이유는 어지럼증과 왼쪽의 편마비 그리고 혈압이 200에 120 그리고 맥박이 92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셨고
여전히 똑같이 두통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통, 그다음에 편마비, 그다음에 높은 혈압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CT를 바로 찍어보니까 우측 뇌에 이렇게 뇌출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케이스를 더 가져왔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지럼증 환자도 있었는데 어지럼증의 80%는 전정기관의 문제지만 20%는 뇌 안의 문제입니다. 여성 65세인데 이분은 두통,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왔고 뒤통수 쪽이 너무 깨질 듯이 아프다 해가지고 혈압을 재보니까 220에 100이고 맥박은 105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CT를 찍어보니까 손해 쪽에 이렇게 뇌출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손해는 우리 몸의 운동 기능과 어떤 균형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뇌출혈이나 암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지러운 증상을 많이 나타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사실 제가 어제 당직소 왔는데 당직 때도 똑같은 케이스를 봤는데, 자, 이 환자는 혈압이 이전에도 180에 100으로 계속 높았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밤일을 그러니까 주로 밤에 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저희한테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의식이 완전히 없어서 코마 상태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57세밖에 안 된 남성분인데요. 코마 상태고 혈압을 재보니까 210에 100이고 머리에 통증을 호소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그 연수 부위에 뇌출혈을 맞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연수 부위, 즉 심장과 폐 기능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요. 여기에 뇌출혈을 맞아서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드렸던 케이스 4개는 그리고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이겁니다. 고혈압을 조절을 하면은 뇌출혈이 감소된다는 건 현재는 뭐 논문이나 여러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케이스는 전부 다 혈압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혈압을 조절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혈압 자체로는 뭐 크게 증상을 안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출혈이 의심되거나 하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에 맞는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뇌출혈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덩어리진 그 출혈량이 40cc 이상이면은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하고 그 이하일 때는 고혈압을 조절해가면서 환자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급성병변은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괴사되는 병인데요. 얘들은 앞에와 마찬가지 반신마비나 구어장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의식 소실과 위치에 따라서 어지럼증도 나타납니다. 왼쪽 그림은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에서 막혀가지고 그림상에서 그 혈관의 영역이 이렇게 괴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틀, 3일 된 환자를 저희가 CT를 한번 찍어봤어요. 아까 뇌출혈은 하얗게 보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은 이 뇌가 괴사되어서 CT상에서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 3일 만에요. 예. 뇌경색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될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를 2개 가져왔습니다. 63세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아침에 이제 밥을 먹다가 자꾸 옆으로 콩나물 국하고 이렇게 밥을 흘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보고 우리 남편이 오늘 좀 시원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걸어보라 하니까 자꾸 왼쪽으로 기울면서 이제 걷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10시에 딱 봤는데 몇 시에 이랬습니까? 8시에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혈전 용해제도 사용하고 그 혈전을 뚫을 수 있는 시술도 해가지고 현재는 멀쩡하게 지내시면서 이제 가끔씩 오시면 약을 타가는 그런 상황인 환자입니다. 반면에 이분은 53세 남자분이십니다. 앞에 환자 케이스와 10살이 차이 나는데요. 이분은 이제 똑같이 오전에 일어나니까 왼쪽에 편마비가 있었어요. 근데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근데 편마비가 있어서 이제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민간요법을 하시는 거죠. 뭐 침도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무리고 민간요법을 하다가 그러면 좋아질 거다 해서 하루 동안 집에 있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가족들 의식도 못 차리고 완전히 왼쪽 마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자차를 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반신마비가 되고 제가 이제 그 환자를 한 뭐 12시쯤에 봤는데 그 전날 아침 8시에 그랬어요. 24시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 저도 환자들한테 많은 걸 해주고 그 사람이 사회 복귀하는 걸 최고의 제 보람으로 느끼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중풍이 안 생기게끔 하면서 그냥 보존적으로 보고 일주일 뒤에 재활 치료를 하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현재 우측 뇌에 크게 괴사된 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일상적인 생활이 부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뭐 심각한 거 못 하면서 그냥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뇌경색에서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 환자가 한쪽 팔다리에 마비라든지 아니면 구어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골든타임이라 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데요. 3시간에서 6시간 안쪽으로 오면은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혈관을 직접 뚫는 시술을 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한다면은 그분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한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더 이상 중풍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밖에 없지 뭐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내용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에서는 빨리 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생사를 가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수술과 같은 진료를 빠르게 결정하는 최소한의 시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교수님, 혹시 네. 2012년에 방송되었던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급실 혹은 응급질환에 대한 뭐 치료, 대처법 이거에 관해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들었어요.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척추를 보여야 된다고 들었어요. 기도에 음식물이 걸렸을 때 하임리법이라는 응급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경우에 머리를 옆으로 두고 옷을 느슨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식 없는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과 CPR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신체 부위가 골절되었을 때 골절 부위를 제대로 맞춘 후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명백한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정신적인 충격도 심합니다. 근데 이걸 맞추다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혈관이나 신경이 끼어가지고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목을 되어서 얘들이 더 안 움직이게끔 하는 고정이 중요하지 일반인들이 맞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정을 해서 빨리 응급실이나 아니면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그에 맞는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급성 응급질환과 응급처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후배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환절기만 되면은 급성 알레르기나 비염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빨리 치료해라.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좀 약간 효과를 못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급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게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많이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급성으로 알러지가 일어나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증상은 몸에 반점이 나거나 입술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부어서 호흡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말하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에 빨리 오셔가지고 그에 맞는 약물 처치라든지 아니면 술기를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을 맞고 급성으로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매운탕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목에 가시가 걸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 한 숟가락 따라. 예. 그럼 내려간다. 예. 다른 것보다 밥을 먹으면 그래도 내려갈 것 같아요. 밥이 내려가다가 가시를 잡고 네. 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죠. 제가 봐서 20%는 맞고 80%는 틀립니다. 그 목 부위에 가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찔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꼽혀 있는 경우. 예. 다들 꼽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붙어서 이렇게 이물감을 느끼는 접착되어서. 경우도 있는데 붙어 있는 경우야 뭘 먹어서 같이 내려가면 되겠지만은 거의 많은 경우가 약간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쌈이라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어서 했을 때는 얘가 더 깊이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감을 느낄 때는 지속적으로 뭐 기침이나 이런 걸 해서 한번 반응을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은 응급실을 찾으셔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 할머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저에게 강요하셨군요. 네. 응급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또 예보되고 있습니다. 데프리카에서는 절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관련된 질환 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온열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우리가 말해서 그냥 더위를 먹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런 질환인데요. 네. 강한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체내 영양분이 소실되어서 몸에 탈수가 일어나서 근육의 어떤 경련이나 근육의 피로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가, 무기력감을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창백하고 땀이 많이 나는데요. 체온은 40도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한 37도에서 40도 정도 나타나고 열사병과 달리 특징적인 건 의식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만 적절한 대처를 해주면은 전혀 사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고 시원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열사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저도 1년에 한 4-5건 이렇게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자, 이 열사병은 일사병과 달리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오랜 시간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뇌 이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 뇌에 손상이 와서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열사병이라 하는데 이때는 심한 어지럼증과 더불어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적인 걸 보면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고 붉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일사병과 달리 땀을 별로 흘리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열이 40도씨 이상 올라가는데 이는 열을 조절하는 뇌 중추가 망가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을 보면은 50에서 90% 이상 사망하는데 제가 봤던 환자들도 이 정도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식이 없는 열사병 환자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시에는 빠르게 119를 신고해서 응급실에 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신고 이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체온을 낮추는 그런 행위를 그 젖은 수건이나 얼음, 선풍기 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꽉 끼는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걸 굳이 하지 않고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변 생활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시로 음료수나 아니면 이온 음료를 마시면서 그 이제 몸에 수분을 보충해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더운 시간에는 막 땡볕에 나가 일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그다음에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햇빛이 없을 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 수칙은 3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여름 시대다 보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휴가를 이용해서 해외 다녀오신 분들도 많은데 해외 다녀오시면서 갑자기 고열이 났다. 내지는 해외에서 뭔가 질환에 감염된 것 같다라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국내로 돌아와서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특별한 제약은 없을까요? 저희가 메르스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감염병도 굉장히 응급질환의 하나로 포함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케이타스 분류할 때도 감염 환자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고열과 그다음에 몸살로 가끔씩 오시는데요. 제가 그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열의 패턴과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떤 병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검사를 시행해서 저희 감염내과하고 응급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고라는 것은 늘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 얼마나 생길지 누구도 예측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요, 외상에 관련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상은 사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장소에서도 생기고 환자들이 여러 많은 어떤 신체적인 부위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즉 외상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염자, 골절, 탈구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될 때.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몸의 장기가 있는 흉부가 손상이 되었을 때. 자, 그리고 척추 손상이 이제 될 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상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은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몸에 아주 심각한 외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현장에서 의식 소실이 되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환자에 대해서 호흡과 맥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은 그분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은 이제 빠른 병원의 이송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외상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외상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흔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염자, 골절, 탈구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농구하다가 딱 떨어졌는데 발목을 심하게 삐었어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시면은 골절, 염자, 탈구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현장에서는 골절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즉, 아이고 뭐 삐었겠지 이러다가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은 부러진 부위가 더 많은 손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상처라도 골절에 준해가지고 현장 처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염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발목이 삐어가지고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병을 염자라 합니다. 자, 이렇게 염자가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음찜질이나 스프레이를 통해서 부종을 최대한 막고 그다음에 탄력 붕대나 부목을 이용해서 2차적인 손상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다른 손상을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염자가 됐다면은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꺼즈를 대고 얼음이나 수건을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붕대로 감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목을 쓰지 않게 해가지고 응급실이나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골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자와 더불어서 가끔씩 나타나는 탈구입니다. 탈구는 양측 골단면이 비정상적으로 분리되는 상태인데 많이 보셨던 어깨 탈구나 우리가 발꿈치 탈구를 이야기 드리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구에 대한 그림이고 그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건 발꿈치 탈구예요. 자, 이런 탈구가 됐을 때는 이 어깨 탈구인데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 잘 넣는다 해서 막 넣으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잘 하시는 분이면 하셔도 되겠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보면은 이 탈구된 면에 신경이나 아니면 혈관이 끼어가지고 그 끼인 면에 우리가 탈구를 정복해버리면은 2차적인 손상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탈구된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오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장에서 탈구된 거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고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절은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골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골절은 저희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뼈가 피부 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폐쇄성 골절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부러지면서 피부에 뼈가 밖으로 노출된 골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방성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쇄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고정만 해놓고 이제 시간을 잡아서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밖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뼈나 아니면 연조직이 감염에 심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응급사항으로 판단해서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골절에 의심되는 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19가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은 좀 산이라든지 다른 야외라면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뼈가 다쳤을 때 그 뼈에 접하는 두 관절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 이 부목을 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 그림은 그 환자가 이렇게 종아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발목과 그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부목으로 고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을 통해서 2차적인 손상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분은 이 대퇴 부위가 이제 골절에 준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릎과 그다음에 골반 부위를 고정해 주는 그런 시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손 위에 상완부가 이제 골절되었을 때는 팔목과 그다음에 팔꿈치를 고정해 가지고 이쪽 부위를 보존해 주셔야 되고요. 여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살짝 비가 오고 그다음에 얼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서 찔퍽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서 나타나는 포크 골절입니다. 이런 골절 때는 손목뼈 위가 이렇게 부러지고 손목뼈가 부러지는 양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뭐 환자분들이 이렇게 막 들고 막 오시는데요. 그 혹시나 집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손 안에 붕대나 동그랗게 잡을 수 있는 걸 주고 부목을 대고 이렇게 손목을 각도를 꺾어가지고 붕대를 감아주면 환자가 굉장히 편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염좌와 골절이 의심될 때는 저희가 프라이스 원칙이라 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상 부위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목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를 이제 안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싱을 해줘가지고 염증 반응이나 통증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고, 네 번째가 압박을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출혈을 방지해 주는데 너무 심한 압박 때는 혈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심한 압박보다는 조금 느슨한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더 높게 올려가지고 출혈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프라이스 원칙을 염좌와 골절에 이제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그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네. 팔다리 골절, 앞서 네. 설명하셨던 부분 네. 때문에 걱정하셨던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설명을 이어주실 가슴, 흉부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걱정, 염려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험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사고나 아주 심한 둔상 같은 경우에 흉부에 어떤 심한 상처를 입으면 흉부 안에는 심장과 폐에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호흡 곤란이라든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환자가 급작스럽게 나빠질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원인으로는 둔상이라든지 침투성 손상을 볼 수 있는데 최고로 많은 거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네. 즉 핸들에 의한 손상이 되게 많고요. 근데 진단 시에는 뭐 촉진을 해본다든지 청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환자가 혹시나 기흉이나 혈육이나 갈비뼈 골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흉부에 심한 손상이 있을 때 현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뭐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다발성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골절을 통해서 폐나 심장에 어떤 상처를 입히는 이런 흉부의 손상을 받을 때는 어떤 전문적인 처치를 하기 전에 119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환자가 제일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포나 수건을 대어가지고 아픈 부위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증을 경감시키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9가 오면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낙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챙길 수 있는 척추 손상이 있습니다. 척추 손상은 단순한 경추, 즉 목뼈의 염좌라 하더라도 환자가 자꾸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액션을 취했을 때는
경추의 골절이나 전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사지마비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데요. 목이라든지 아니면 척추에 어떤 손상을 받았다면은 2차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그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환자가 이제 물 속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보니까 사지에 마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상 경추 6번에 이렇게 골절이 의심되는 요소가 이제 발견이 되었죠.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척추, 즉 척수를 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추신경인 척수의 손상을 의심해가지고 MRI를 찍어봤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경추 6번에 이렇게 부러진 뼈에 의해서 뒤로 밀리면서 밑으로 가는 신경이 마비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지마비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자는 빨리 옮겨가지고 누르는 척추를 빼내고 척수를 보호할 수 있는 수술을 해가지고 많이 호전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손상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손상에 의해서 2차적인 손상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는 목이 다치거나 허리가 다치면 무조건 이렇게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기와 더불어서 척추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스파인 보드를 대어줍니다. 스파인 보드도 대어줄 때 이렇게 여러 명이 붙어서 이렇게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통나무 굴리기 기법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척추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명이 만지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들어서 보드를 대주고 보드를 놓고 또 이렇게 환자를 척추에 어떤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이 응급처치와 응급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캠핑을 엄청 좋아하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불이 나서 화상 부위에 옷이 신체에 붙었다고 하네요. 이게 잘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겁이 나서 막 떼어봤는데 듣기로는 화상으로 인해 눌러붙은 옷을 무리하게 억지로 떼어내면 안 된다. 이게 맞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화상을 입어서 그 옷과 같이 피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피부는 표피층하고 진피층이 있는데 얘들은 안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바로 그 옷을 확 벗겼을 때는 표피층이 벗겨나가서 진피층까지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피층에 손상을 주면은 흉도 질 수도 있고 상처가 더 오래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좀 차갑게 해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가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물질로 해서 옷을 벗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담인데요. 화상을 입으면 사이다를 부어봐라. 어떤 분들은 김치 국물을 부으면 좀 괜찮다. 응급으로.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화상 상처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상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정제된 물이나 얼음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물질이 있는 어떤 다른 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연은요. 산업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작업장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주의를 좀 기울이고 있지만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계에 손이 끼어서 혹시나 이게 또 절단되거나 이럴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 상황이라면 응급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절단 부위를 차가운 얼음물에 담궈서 빨리 같이 가면은 이게 붙일 수 있다, 접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은 절단되면은 굉장한 통증과 더불어서 환자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안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 절단된 부위는 일단 마른 끄전에 약간 젖은 끄지에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밖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넣어가지고 그 얼음이 절단된 부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촉했을 때는 그 부위가 동상의 어떤 효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두 겹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어떤 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의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논문에 따라서 지금 이틀 뒤에 봉합을 해도 잘 봉합이 되었다는 그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환자나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 안에 처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일반 분들한테 전화나 어떤 다른 요청으로 내가 언제 응급실을 가야 될지를 묻는 거를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점점 더 그리고 심각한 이런 어떤 단어의 텀이 들어가면은 응급실에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심한 통증이 어딘가 있을 때 그리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두워질 때는 중풍이나 뇌출혈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왼쪽 가슴이 쪼이는 통증이 오면은 저희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다른 심장 질환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온몸에 붓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어떤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이나 어떤 상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도 뭐 이거는 다른 판단을 떠나서 그냥 응급실에서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점점 더 심각한 이러한 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응급실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손길을 한번 맞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점점 더 심각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생활 습관, 생활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응급의학과의 김창호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고 이후에 뇌출혈로 오셨습니다. 의식이 전혀 혼미된 상태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완전히 재워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재워서 열흘 동안 치료해서 뇌출혈도 어느 정도 소멸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외상도 치료를 하고 그 열흘 이후에 인공호흡기를 떼가지고 환자를 깨워보니까 깨시더라고요. 대화도 하고 해서 저희가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퇴원을 해서 지금은 조그만 기업의 사장님으로 아주 건실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가끔씩 저한테도 연락 와서 잘 지낸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AI를 통한 환자의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난치병이나 진단이 어려운 환자들이 조금 더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고요. 우리 후배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료 정치, 즉 의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료 환경을 잘 만들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의사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정치를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